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수목장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노인들을 상대로 17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노인과 주부들로 사기에 속아서 노후 자금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제 목을 쳐달라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막말 논란을 빚은 박용성 중앙대 재단 이사장 겸 두산중공업 회장이 모든 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중앙대 보직 교수들에게 보낸 막말 이메일로 비난을 받아왔던 박 이사장, 사퇴 카드에도 파장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직전 짜장면 값이나 복채도 내지 못할 정도로 빈털털이었다라는 측근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현직 비서실장에게 200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세 번째 사면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성 회장은 16년 동안 500여 명에게 보낸 선물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던 그가 과연 비자금 장부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화큐셀이 미국 전력업체와 태양광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큐셀은 올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미국 넥스트라 에너지와 1.5기가와트의 모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1.5기가와트의 모듈은 대구광역시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대략 1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최원규 성심건업 대표,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답답한 도시 생활 속에서 넋두리처럼 하게 되는 말인데요. 하지만 귀농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귀농.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성심건업 최원규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조주택을 짓고 계시다 보니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자주 만나실 텐데요. 예, 맞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 우선은 그 자금 문제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다시 그 돌아가시는 그렇게 실패하는 확률이 많은데 준비라는 것은 마음의 준비하고 자금력, 네. 그다음에 그 귀농귀촌했을 때 소득 사업을 그쪽에 살 수 있는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비용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뭐 주거 비용, 네. 일단 주택을 마련하는 게 가장 급선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주택 같은 경우는 뭐, 농촌에 있는 기존에 있던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신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동식 목조주택이라 해서 작은 땅, 작은 돈으로 이렇게 많이 그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작은 땅, 작은 돈이라고 네. 하셨는데 적은 돈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충? 대부분 땅하고 집하고 포함해서 1억 이내를 가지고 1억 이내요? 네네. 네. 그걸 가지고 작은 땅하고 집하고 1억 이내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지금 들고 나온 게 바로 그 네, 예. 이동식 목조주택입니다. 예, 요겁니다. 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20평형 이동식 목조주택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250만 원 정도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건축을 했을 때는 한 400에서 500 정도 가는 목조 주택을 저희는 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한 250만 원이면은 20평, 그러니까 5천만 원이면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5천만 원이면 집 한 채를 질 수 있다. 굉장히 좀 솔깃한 얘기인데요. 네. 하지만 싼 만큼 뭐 단열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좀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더울 때는 뭐 섭씨 뭐 한 30도 이상 가고, 그렇죠. 가장 추울 때는 영하 15도, 20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기온 차가 보통 50도 정도 나요. 네. 그런데 요거를 미국, 이게 예, 유럽이나 미국에서 쓰는 목조주택이 우리나라에 맞겠느냐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이 단열은 우리나라의 단열 기준에 맞게끔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단열재는 이제 보통 목조주택 미국에서는 인슐레이션의 유리섬유 성면을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질폼이라고 단열이 영하 50도에도 견딜 수 있게끔 만드는 짐입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이 건축 기간은, 시공 기간은 얼마나 네. 걸리나요?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짧게는 40일에서 2달. 근데 이제 이동식 목조주택은 발주를 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주거를 할 수 있을 만큼 설치가 끝나는 겁니다. 예. 예. 굉장히 한 달 내에 빠르네요. 설치를 해준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일종의 조립식이고. 그렇습니다. 예. 설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립식이다 보면 원하는 뭐 집의 모양이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이런 걸 의뢰할 수는 없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주문형 주택이고, 내가 원하는 평수, 그 다음에 기능,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모양, 벽지, 외장 색깔 모든 걸 자기가 주문하는 대로 예. 지어주는 맞춤형 주택입니다. 네. 예, 예. 모양도 바꿀 수 네, 있고요. 맞습니다. 예. 네. 하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고 네. 이게 좀 목조주택이니까 네네. 또 하자가 많을 것이 아니냐, 이거 나중에 어떻게 애프터 서비스 받냐 이런 걱정도 많으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법적으로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건축을 현장에서 했을 경우에는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1년 안에 이 집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기간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자가 생기면은 건설회사에다 얘기하는데, 건설회사는 1년 지나면은 나 몰라라 하겠죠. 왜냐면 법적으로 보장 기간이니까. 그런데 이거 1년 안에 뭘 하겠어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보증이 50년, AS가 10년 동안 저희가 유지보수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매년 3월, 10월 순회 점검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는 이 수명은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동식, 지금 나오고 있다시피 이동식 목조주택은 하자 보수 기간이 10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희 회사만 그렇습니다. 아. 예, 예. 목조주택 네. 관심이 좀 가는데 주부들 입장에서 문제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네. 곰팡이 같은 거 집에 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무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목조주택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철이 콘크리트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나무로만 집을 졌어요. 그러면 경주 불국사라든가 뭐 용문산 같은 게 뭐 1300년인데 그게 콘크리트나 철로 했으면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네. 나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수명이 긴 게 석재 건물, 그 다음에 목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수명은 저희가 50년을 보증하지만 사실상 200년 이상 가는 집이고, 그리고 곰팡이라든가 뭐 흰개미가 뭐 집을 뜯어먹는다는데 예, 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제 그거를 방부 방염 처리를 안 한 나무일 경우에 그런 것입니다. 요거는 이미 처리가 된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귀농 많이 다뤘었는데 네. 귀농하신 분들 일단 귀농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있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선택하는 게 그 집들을 좀 리모델링 한다든가 네. 그걸 좀 보강한다든가 이런 식의 선택을 해서 한 2, 3천만 원 드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또 뭐 몇 억 들여서 다시 목조주택을 져야 되느냐. 이런 갈등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 구옥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가구나 평수나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수수깡이나 뭐 흙으로 지은 집 같으면 안 돼. 리모델링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지은 지 이게 뭐 한 10년 이내다. 그러면은 리모델링 해도 그건 무방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도 헌집이라는 게 돈을 들여도 표시도 안 나고 보온 단열이 취약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경우에 따라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최 대표님,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 이렇게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주택을 지을 때 지자체에서 무슨 지원도 있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 귀농 귀촌 하게 되면은
정부 보조금이 집 수리비로 200만 원씩이 지원이 되고요. 아, 누구든지요? 네. 이 누구든지 네. 귀농귀촌을 하고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 소득 사업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숙박업이든지 아니면은 뭐 영농 사업을 한다도 할 때는 그 4천만 원까지 약간 다르긴 한데 한 4천만 원 선에서는 장기 저리로 대출도 해줍니다. 또 두 주택 네, 세제 혜택 지원도 또 있는 게 기농인은 2017년까지 맞습니다. 세제 왜냐면 혜택 있죠. 귀농을 한다는 거는 기존에 집이 어쨌든 있고 네. 가서 집을 또 사야 되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1가구 2주택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귀농주택을 살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도 절반 정도 깎아주고 나중에 그것을 이제 다시 팔 때 하는 양도소득세도 아예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은 이제 귀농 가서 집을 살 때의 걱정은 많이 덜한 거죠. 세금 네, 걱정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인체의 필수 요소이자 건강을 위한 키워드로 어김없이 선정되는 음식이 바로 물인데요. 오늘은 이 갈증을 날리는 물 한 잔의 경제학,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물 한 잔 속에 경제와 건강이 숨어 있다? 먼저 물 한 잔의 경제는 바로 양치컵 이야기인데요. 양치 후 입을 헹굴 때 30초 동안 물을 틀어놓으면 6리터의 물이 사용되는 반면 양치컵을 사용할 경우 0.6리터 정도만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3번 양치질을 할 때마다 양치컵을 사용한다면 하루에 절약할 수 있는 물의 양은 1인당 15리터.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따지면 7억 5천 리터나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220억 원 정도의 사회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을 낭비하지 않고 잘 마시면 건강도 챙길 수 있는데요. 1시간에 한 번씩 자기 체중 곱하기 30ml 정도 양의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면 피로 회복에는 물론 변비와 피부 관리, 뇌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성인의 기준으로 하루 평균 물 권장량은 대략 2리터, 보통 물잔으로 10잔 정도라고 하니까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도 돈 버는 퀴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 퀴즈 행운의 당첨자는 바로 이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수목장 투자 사기. 네, 사기 중 최고의 악질 사기는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목장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수법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김태원 변호사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요새 수목장들 많이 하시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노인을 상대로 52명을 상대로 17억에 해당하는 사기를 친 일당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일당 중에 주범 2명은요,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인데요. 2010년 9월 달에 수목장 사기를 칠 목적을 가지고 각각 분양업체와 시행업체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서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열죠. 이들은 투자 설명회를 열어서 온 투자자들에게 야, 지금 투자하면 한 2년 있으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목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단법인을 설립할 재정적인 능력과 의사도 없었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어떤 그런 수목장 허가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산림 공사 현장에 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목장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불법으로 수목장을 공사를 해서 시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그 공사를 하고 있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원금 보장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식도 발행을 했고 또 피해자들이 다른 투자자들 데리고 오면 투자 유치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사기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범행은 들통났고요. 주범 2명은 구속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구속되는 결국 그 모든 범행이 발각되고 맙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와 네. 함께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소장,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소장도 함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수목장 사기가 나타날 정도로 수목장이 또 이렇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나 보죠. 요즘 네, 이 계속. 수목장이라는 게 두 가지 컨셉이 같이 이제 있는 건데요. 네. 일단은 이제 부모님들을 모신다라는 그 묘라는 사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수목자는 저 나무에 대한 투자입니다. 네. 왜냐하면 수목장이라는 게 그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이제 유고를 빨아들이는 뭐 그런 컨셉인데
그 나무 가치에 투자라는 게 보통 이제 수목장을 투자할 때 많이 이제 아, 유인하는 네. 유인책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나무 한 그루가 나중에 몇 천만 원까지 갈 테니까 이제 투자를 해라.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이번에 피해를 당한 분들은 거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그러던데, 가정 파탄. 이렇게 사기를 한번 당하면 이렇게 가정이 완전히 예. 공개가 은퇴 자금과 되고요. 노후 자금을 다 지금 은퇴 자금과 날린 노후 자금을 다 날리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피해자들의 특성을 보면 일단은 은퇴 50대 이후에 은퇴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는 건 결국은 심사숙고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 투자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몇백만 원 정도의 투자가 아니라 굉장히 거액의 투자였기 때문에 이런 거액의 투자라는 건 거의 전 재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꿈꾸었던 마지막 투자가 이렇게 실패가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거고,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그 옛날에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처럼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 아마 피해의 규모도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피해를 당하면서도 내가 과연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안심을 하고 투자를 했다면 그 금액은 더 컸을 것이고 그 기대도 더 컸을 것인데, 지금 돈의 피해에 관한 것도 있겠지만 나머지 이분들의 노후와 그다음에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심리적인 좌절감이 아마 가정상의 굉장히 큰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까지 함께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네. 이 피해자들이 이제 더 안색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5천만 원 투자하면 원금 보지 않는 거 1년에 2배, 3배 수익 나는 거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 지금 사기랑 유사수신행위로도 이제 걸린 건데, 이 유사수신행위라는 게 뭐냐면 금융기관이 아니고서는 개인이 돈을 모아서 수익을 내서 분배하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뭐 좋은 상품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건 모를까, 개인이 야 투자하면 1년만 있으면 원금 보장되고 2배, 3배 수익 난다. 그건 우리나라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아예 안 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네. 17억 원을 예, 사기했죠. 그렇죠. 네.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의 사기 행각을 보면 투자 설명회도 했고요. 가짜 주식도 만들었고요. 수목장을 지금 조성 중이라고 하면서 공사 현장까지 보여줬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은 만큼 어떤 관리 감독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사 현장 보여드린 것도 제가 아까 뭐 브리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수목장 만들으니까 시청에서 야 니네 왜 사람 부로 파, 이거 다시 복구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구 공사하는 거를 투자자를 데려가 가지고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수목장 만드는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사기를 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관청에서는 뭐 규제를 하긴 한 건데, 사실은 뭐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경찰 입장에서 계속 쫓아다니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좀 현실적으로 문제는 많죠. 근데 결국 이제 문제가 터진 다음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나니까 이제 좀 사후 약방문 형태로 단속이 되곤 한 건데, 좀 안타깝지만 일단 이런 사기 같은 거는요, 피해자들이 아까 제가 한 얘기 잘 들으시고요, 먼저 알아서 주의하시는 게 솔직히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나무 한 그루에 얼마나 하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왜 사기를 당하는 저렇게 겁니까? 유혹에 넘어가느냐, 17억 정도가 투자하느냐. 이제 투자의 달인 이런 스토리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한 사람이 그냥 산 하나를 사놔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심었고 그냥 놀았는데, 나무가 이제 10년, 20년 컸는데 네. 그게 뭐 30배, 40배의 가치로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나무 한 그루의 가격이 실은 굉장히 비쌉니다. 어느 정도 합니까? 수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저 사기꾼들도 이거를 유혹하고 꼬실 때 잘 봐라. 이런 명당 수목장의 나무 가격 처음에 몇백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불과 5년, 10년 내에 뭐 수천만 원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그 나무 가격 때문에 실은 많이들 깜빡 속는데, 그 정도로 나무를 키우려면은요, 일단은 저 사업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뭐 10년, 20년간을 유지할 정도로 재무가 튼실해야 되고 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실은 그 앞부분만 떼고 나무만 보니까 결국엔 이제 몇 억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이런 앞- 사기도 있지만 이건 이제 개발에 대한 사기였잖아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 중에는 이 나무에다가 이제 앞으로 어르신 돌아가시면 수목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흔히 이제 4-5명 정도 이렇게 개를 들게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갈취하는 이런 사기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심하셔야죠. 네, 네. 직접 본인이 쓸 수목장을 네, 네. 사기를 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치. 근데 알고, 악질이네요. 알고 네. 보면 남의 집 남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목장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갖가지 사기 수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목 쳐주겠다. 좀 섬찟한 제목인데요.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네, 바로 이 말은 IS가 인질 참수 전 유튜브에 남긴 경고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예. 아닙니다.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의 발언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한번 경위를 살펴주시죠. 현재 이제 중앙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대학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과제 폐지라는 이제 그런 걸 펼치고 있는데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수진들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설문조사의 90% 가량의 교수들은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자 이사장은 이걸 이사장.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반발이 커지니까 사내 이렇게 대학 내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반발하는 교수들 그걸 너희들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을 길게 뺀다면 내가 목을 쳐주겠다. 그게 아니면 예의가 아니다라는 저 메일만 받아보는 뭐 총장이라든가 보직 교수들, 교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섬뜩하고 뭐 일종의 협박으로 느껴져요. 네. 네, 학과제 폐지, 학내 구조 조정에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지금 보시는 이런 메일을 보냈는데 이 발언 외에도 뭐 비대위에 대해서 화장실에서 쓰는 그 비대를 써서 비대위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조두라고 뭐 아시죠? 한문도 세조, 머리도. 예, 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박용성 회장 평상시에도 굉장히 쓴소리로 유명하긴 했지만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말의 추이가 수위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지금은 이제 본인이 했던 그 쓴소리가 본인에게는 된소리가 돼서 돌아간 것 같은데요. 이걸 아마 우리가 굳이 설명하자면 권력형 전능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권력 상부에 오래 있다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지금 이게 교육 현장이잖아요. 교육 현장인데 실제 오랫동안 그 경제 현장에서 있던 분이 이사장을 맡으면서 이 교육의 길은 교육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교육의 길을 경제의 방법으로 또 우리가 보통 CEO로 있거나 대표로 있을 때 사용했던 방법들은 사실 교육 현장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런 인격적 모독이나 심지어는 그 개인적으로도 하기 어려운 거를 다수의 인원들에게 아주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말이 권력과 함께 있을 때 힘도 있지만 또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 두산중공업 회장이 역대에도 과거에도 좀 강경한 발언들을 내놨었는데 한번 보시죠. 예, 노무현 정부 때는 한국은 행동은 없고 말만 많은 나토 즉 No Action Talks Only 예. 이걸 줄인 말이고요. 노동계에 대해서는 때로 몰려와서 때만 쓰는 때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정치권에 대해서는 갈등 조정 능력을 잃은 삼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평상시에도 이렇게 굉장히 쓴소리 많이 하던 박 회장이었는데, 자, 2010년 등기 이사직을 내려놓은 뒤에 사실 두산에서 회장직만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 뭐 대한체육회, 두산중공업 회장 줄줄이 다 내려놓은 이유는 사실은 검찰 수사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대에는 저 학과제 폐지, 대학 구조조정 이슈도 있지만은 MB 정부 시절에 뭐 박범은 전 총장 얘기도 나오지만은 헐값에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과정에 어떤 특혜와 수많은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이 수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또 이 이사장인 박용석 이사장이 저런 이제 뭐 막말 일종의 막말 저 이메일 때문에 파문이 되니까 바로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한 건데 네티즌 여론을 좀 보면은 조현아 부사장의 영향이 컸다. 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그걸 좀 보고 나서 아예 사건이 터진 어제 저녁 모든 직위에서 바로 사퇴하는 뭐 발빠른 대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분석도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땅콩 회항에 좀 트라우마가 예,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예, 네. 더 커지기 전에 떠나자 뭐 이렇게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주요 그룹들이 대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굉장히 좀 양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구조조정을 이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구조조정 지나친 구조조정은 좀 아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불가피하죠. 사실은 불가피한데 이제 구조조정이나 개혁이라는 것이 구성원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군사작전하듯이 내가 앞서 나가고 나를 따라라 하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사 이제 이 두산의 구조조정 개혁 방향이 옳았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구조조정하겠다 이러면 구성원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치기를 일종의 당한 게 아닌가. 박용석 회장이 갖고 있던 생각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 다 물러나면 두산이 이제 손을 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앙대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네. 뭐 그 부분은 수사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박 소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대학이 분명히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학과제 폐지라는 것도 이제 학과를 다 없애고 단과대로 간 다음에 2학년 끝나고 3학년 때 전공 선택한다는 건데 과연 이게 옳으냐 그러냐도 지금 막 토론 중이거든요. 네. 예,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런 핵심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전에 이런 어떤 또 다른 측면으로 이 자체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알겠습니다. 두산의 경영권이라는 게 이제 4세로 넘어가는 상태잖아요. 지금 저기 3세고 4세 이제 박정훈 두산건설 회장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용수 회장이 뭐 두산 회장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두산에 어떤 뭐 경영에 큰 위기는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박용수 회장 처음에 두산 그 중앙대 인수하고 나서 한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인수하고 나서 두 학과를 보니까 구청 문화센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 교양지고 뭐 골프 있고 무슨 뭐 볼륨 댄스 있고 뭐 야 골프랑 볼륨 댄스 배우려고 이 비싼 학비 주고서 학부모들이 애들 대학 보내냐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긴 한데 박성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좀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완종의 뇌물 리스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이른바 선물 리스트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6년간 작성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보낸지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장부 내용, 한 언론사가 공개한 장부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재구성한 자료인데요. 이제까지 성완종 회장과 별로 친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인사들의 이름이 이 선물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의원, 뭐 받은 내역들 보면 난, 전복, 동양란, 꽃게, 대하, 거봉. 네, 이 외에도 지금 500여 명의 명단이 16년 동안에 지금 쌓여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정권이 바뀔 때나 해마다 약간 리스트에 수정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게 난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취임할 때 축하난으로 보낸 거 같고 나머지 선물은 뭐 이게 뇌물은 아니죠. 뭐 그렇죠. 포도 한 상자, 뭐 꽃게 대하니까 또 서산 쪽이 여기 많이 나니까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저거 자체가 뭐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검찰이 과연 이제 친소관계를 파악한 참고 자료용으로는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네. 저거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우리도 흔히 뭐 명절 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선물 보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저 정도 선물은 좀 약소하다. 성완종이나 이런 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저걸 꼼꼼하게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6년 동안 556명에 대한 선물 리스트를 날짜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저 왜 기록을 하느냐면 그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게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설 지나면 바로 추석 오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여름 휴가 있습니다. 휴가철. 이렇게 챙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경남기업 비서실에서 아마 설 추석 뭐 앞두고 어떤 선물 보낼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리스트대로 하는 것이고 이제 그걸 결제 올라왔을 때 뺄 사람 빼고 또 넣을 사람 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500명 내에서 관리했으면 빠지고 들어가고 하면 그 리스트는 당연히 아마 있을 것이고 웬만한 사업하시는 분들도 추석이나 설 명절 리스트는 아마 갖고 있을 거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봅니다. 그렇죠. 저도 이 선물 리스트 보고 크게 두 가지 생각했는데요. 저 입수경입니다. 만에 하나 저게 경남기업 뭐 총무팀이나에서 있었던 그런 리스트였다면, 왜냐하면 재무팀이나 총무팀에서는 리스트 쓰는 거거든요. 네. 그 리스트를 확보했다면은 저 선물 리스트는 뭐 그저 그런 하나의 선물의 리스트지만 만에 하나 저 리스트를 입수한 단계가 성 전 회장이 따로 기록했다라는 만약에 그런 식의 리스트였다면 이건 뭐 다음이 출연이 가능하냐면 당연히 로비 자금도 따로 장부가 100% 있을 것이다. 네. 선물도 저렇게 기록을 했는데 돈 준 거는 100%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가능한데 만에 하나 저 리스트가 그냥 회사 재무팀에서 나왔던 거라면은 글쎄요, 저기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성격은 일관성이 주로 있어서요. 이를테면 저렇게 꼼꼼하게 기재를 했을 때는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은 더 꼼꼼하게 작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제가 알기 있기로는 그 성 회장 자서전에 보면 나는 돈을 겸손하게 주지만 당당하게 나중에 요청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결국 그런 당당한 요청에는 뭔가 자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이런 꼼꼼한 여러 면면들을 볼 때 아마 또 다른 자료, 특별히 더 중대한 리스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볼 수 있겠죠. 검찰도 바로 그런 부분을 주목하고 지금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과연 어디를 압수수색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선물 리스트가 공개가 됐으니까 당연히 로비 장부와 비밀 장부, 관리 대상의 장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데요. 뭐 성전 회장의 장남, 뭐 자택, 그리고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의 자택 있었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이 강남구 리베라 호텔이었죠. 네, 리베라 호텔에서 자살 전날
8일 오후 11시에 들러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과연 누구를 예. 만났는지가 지금 가장 그렇죠. 저거 왜 중요하냐면 이제까지 어제 그제까지 나와 있는 최신 버전은 뭐였냐면 요 시내 근처의 모 호텔 커피숍에서 이 팀장이랑 박상무를 만났다. 네. 그래서 뭐 거기서 무슨 장부를 주고받지 않겠냐는 의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담동 아들 집에 가서 아들을 만났다는 게 마지막 행선지였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행선지를 밝혀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리베라 호텔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종 행선지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렇다면 제일 측근이라고 하는 이용기 팀장이나 박상무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피부친 아들까지 만났는데 그 다음에 만난 사람 누굴까? 그것도 오후 과연 11시 오후 11시 반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 사람의 지금 신원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호텔의 어떤 CCTV 같은 것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21일 압수수색 리스트를 보면 이제 검찰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귀인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뇌물 리스트 장부도 지금 없다. 네. 그러니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마지막 지금 세월 많이 지났는데 21일 날 압수수색을 다시 했다는 얘기는 검찰이 상당히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를 역설적으로 좀 보여준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리베라 호텔이 또 여기 8인 리스트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메모에 남겨진 8인 리스트 송 회장이 중에 즐겨 찾았던 네.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호텔- 자택이 청담동이기 때문에 네네. 예, 호텔 비서실장한테 비서실장이 7억 원을 건넸다는 7억 원을 장소가 건넸던 바로 장소. 리베라 리베라 호텔이고 네. 아마 저 리베라 호텔이요 성안동에서 청담동 지금서 걸어서 얼마 안 됩니다 거리가. 네. 그냥 거기서 많이 이제 이용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가 누굴까 아마 구명 로비할 대상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밤 11시에 성 회장 만나러 호텔에 올 리가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자기가 구명 로비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의 뭔가를 갖다가 뭐 전달하거나 마지막 어떤 자기가 없었을 때를 일을 처리해줄 가장 신복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아마 저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면 수사가 그래도 조금은 급물살을 탈 수 있지 그러니까 세상을 않을까. 떠나기 전 마지막 만난 인물이 바로 저 인물이죠. 네. 근데 아직 저 인물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고 예. 검찰이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 보도에 따르면 호텔 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성 회장과 항상 같이 오던 네. 비서와 운전기사가 있었고 네. 나올 때 누군가 배웅을 했는데 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라고 증언이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그 호텔 직원은 처음 보는 사람이다. 예. 그 11시에 만났던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 명은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렇죠. 한 명이 처음 봤다니 보도 내용만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마 그 두 명은 이제 이용기 비서실장과 그 운전사 비서였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명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역시 검찰 수사에 몫이겠고 이번 리베라 호텔 압수수색과 함께 또 하나 지금 보도 중에 한 이제 신문이 보도하는 게 유서도 지금 입수를 했다라는 또 얘기까지 네, 나오고 검찰이 있거든요. 제출 네. 받았다고 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있죠. 이제 유서가 장문이다, 단순히 메모가 아니다. 여기까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도 또 한번 확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밀 장부, 비밀 로비 장부와 관련해서는 측근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소환됐었죠. 박준호 네. 그 상무는 잘 모르겠다. 예.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한 비밀 정보 없다라고 검찰청사 들어가기 전에 네. 기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수행비서인 금모 씨 메모만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반드시 비밀 장부가 있을 것이다라고 모 일간지 또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네. 그다음 그 장남은 알지 못한다. 네. 진경 스님은 일절 없었지만 다만 성 회장이 메모는 꼼꼼히 하는 성격이다 하면서 좀 있을 뉘앙스를 풍긴 거죠. 글쎄 저 장남의 입장에서는 비밀 장부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걸 내놓을 의무는 없거든요. 장남 네. 입장에서 어떤 뭐 네. 피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장남 입장에서는 만약에 비밀 장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절대 안 내놓을 겁니다. 그건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내놓을 것이고 저 지금 박준호 상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측근들 중에서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존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박준호 상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을 바뀌어서 검찰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렇죠. 혐의는 경남기업 지하 CCTV 같은 걸로 보니 네가 내부 자료를 어떤 훼손한 혐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증거인멸 혐의로 그 박준호 상무를 긴급 체포했는데 긴급 체포하면 48시간 이제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거든요. 결국 박준호 상무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압박이 들어오는 건데 이 압박의 목적은 아마도 박준호 상무의 좀 입을 열게 하기 위한 압박일 가능성이 좀 높죠. 네. 아마 앞으로 48시간 동안 박준호 상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검찰 수사의 항배가 갈리지 않을까. 근데 검찰이 이미 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유서 이것도 수사에 상당한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죠. 뭐 높긴 높은데 글쎄 제가 유서는 보지는 못했으나 그 유서가
저 가족들이 뭐 강제로 압수수색된 게 아니라 이미 제출을 그냥 쉽게 내놨다는 거로 봐서 과연 그 유서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예를 들어 아들아 뭐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되니 뭐 사월 잘 챙겨 가족 잘 뭐 이렇게 다 해라.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지 거기에 누구한테 얼마 주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써 있을 가능성은 저 개인적으로 조금 낮지 않을까. 네. 유서는 유서고 아마 그런 로비에 내역된 장부는 따로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검찰이 주목하는 핵심 측근 5명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소환된 박준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죠. 역할은 뭐 홍보 상무였었고 지금 현재 온양관광호텔 대표고요. 추미애 의원 그리고 조배수 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숨지기 전날 대책회의 참석했고 핵심 발언은 바로 송준표 1억 원 전달 확인할 때 그 부분을 발언을 했던 사람이고요. 별도의 로비 장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른다. 없다라고 얘기했고, 예. 그다음 바로 이 전 비서실장이 나오죠. 네. 예, 성완종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시기에 보좌관이었고요. 굉장히 충청권 의원 중에 신세 안 진 사람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2대 금고직이죠. 한전 부사장. 2009년부터 현재까지 경남기업 최고 재무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중요한 진술을 많이 한 인물이죠. 그죠? 예. 32억 원 비자금, 그중 1억 원을 전달했다. 홍준표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외교 압박 들어왔을 때 한모 부사장은 성완종 회장을 또 고소를 했었죠. 네. 예, 그때만 해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모 부사장이 첫 번째 1대 금고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모 부사장 수사를 들어가면서 이제 논란이 커진 게 결국 저렇게 되면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함께 건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모 부사장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커졌었고 마지막에 저 윤 부사장이 이제 홍준표 지사 캠프에도 있었고 이제 성완종 회장 고문이라고 알려진 이 인척이라고 알려진 바로 1억의 전달자로 알려진 저게 핵심 인물 5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제 또 새롭게 나온 얘기가 실제 송완종 회장이 숨지기 직전에 거의 빈털털이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 한번 진경스님 살펴보죠. 네. 대화 중에 있었었던 네,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네. 그 부분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지기 열흘 전부터 만났던 인물이 바로 이 진경스님인데 성완종 회장의 멘토 같았던 네. 인물이라고 하죠. 진경스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없다고 자기 말이 그렇 자긴 주식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짜장면인가 뭐 시켜서 먹기도 하고 내가 식사 때 내고 그러고 지가 복채를 들 돈이 없어요 이러더라고. 자네가 좀 그 카드로 마이너스 카드로 돈을 50만 뽑아라 그러더라. 기계가 고장났어요. 네, 송완종 회장은 단돈 100원으로 거의 2조 원대 매출 일궜지만 결국 이제 워크아웃 2차례 지나면서 예. 빚만, 은행권, 연대보증 채무만 2천억 원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때 저게 그렇게 수중에 돈이 없었던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게 정말 돈이 없었던 정말 저게 큰 저는 개인적인 의문인 게 차라리 뭐 제가 개인적 재산을 많이 챙겨놔서 그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뭐 주식이 휴지가 된 거 뭐 그거는 법정 거래에서 당연할 거고 카드는 막혔을 겁니다 아마 지금 다 조 회사 카드 같은 거는. 문제는 지금 저 성완종 회장이 계열사들로부터 142억 정도를 대표이사 대여금 형태로 가져간 것까지 맞거든요. 성완종 회장은 그거를 나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어 라고 말은 하지만 돈이 간 것까지 맞아요. 그 돈이 갔고 그 돈을 계열사들은 대손 충당금 처리 즉 떼인 빚으로 이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회사 돈을 140억을 대표이사가 가져가서 안 갚고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140억을 가져가서 그걸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떤 뭐 돌려놔서 개인 돈으로 이제 전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돈이 한 푼도 짜장면값 낼 수 없을 정도 없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40억이 어디로 갔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선물 장부 나오자 선물 주고 그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뭐 고급 식당에서 밥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밥 먹고 이런 거 현금 안 썼을 거라고 다 회사 법인카드 썼을 겁니다. 그럼 140억 어디로 갔냐? 성완종 회장 사치 안 한다면서요. 10,000원짜리 화장품 쓴다면서요. 안경도 싼 거 쓴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140억 회사 돈을 가져가서 어디로 갔을까? 이거 우리 국민들의 언론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140억 행방을 찾아내는 게 이게 아마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 점값 20만 원이 없었다, 짜장면값이 없었다는데 이게 보면 강남구 청담동 자택은 그러니까 부인 명의 아닙니까? 부인명이죠. 그럼 부인 명이면 자기 거 아닙니까? 그게 이혼한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눈 가리고 앙황한다는 느낌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성완종 회장이 돈을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사치하는 건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짜장면값이 없을 수도 있지만 빈털털이다. 이거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부분인 게 베트남에 지금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자택만 하더라도 청담동 그 고급 주택가에 있는 집인데 부인 명이면
부임이가 자기 집이지 그걸 뭐 어떻게 그냥 정말 청빈해서 가난하다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송 회장이 그러니까 두 차례나 특별 사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 사면 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검찰에서 진술이 확보가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분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이른바 워크아웃에서 권력을 통해 가지고 워크아웃에서 다시 한번 경영권을 찾는 방법하고 하나는 사면 통해서 이제 내년 정치에 대한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 출마를 하려면 사면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사면에 총력을 다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사면을 받아서 내년 총선에 나가려고 그렇죠. 했을 것이다. 네, 그런 추측이죠. 네, 추측이고 그렇기 검찰에서 때문에- 진술에서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실제 통화 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전 현직 비서실장에게 약 한 200여 차례 통한 착팔신 기록이 남아 있고요. 바로 저 지금 나와 있는 그 부분이죠. 김기춘 예. 실장, 전 실장 네. 거의 100여 차례 가까이 한 것 같은 합쳐서 한 200여 차례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한 160번 하고 이제 김기준 실장이 한 40번 정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진 게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가지 트랙으로 이제 성완종 회장이 한 게 하나는 뭐 경남 기업이 지금 부실화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워크아웃을 통해서 금융권을 동원해서 뭐 추가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회사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는 사면 받아서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국회의원이 돼야겠다. 이쪽으로 아마 집중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세 번째 사면을 위해서 뭔가 뛰고 있었다면 돈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빈털터리가 사면을 위해서 로비를 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 140의 행방이 궁금한 거죠. 그걸 과연 로비 자금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좀 위험한 지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40억 가져간 사람의 짜장면 값도 없다는 게 사실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 카드로 쓸 수 있고 현금 쓰는 사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140억들은 이 성완종 회장이 정관계, 금융계 각종 로비 욕들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비 자금으로 쓰지 않았을까 또는 쓰기 위해서 따로 어디다 빼놓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추정을 제가 위험한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특히 네,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앞에 두 번의 워크아웃을 거치면서 어떻게 그 움직일 수 있는지 또 이런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던 게 성 회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 회장이 과연 이 세 번째 워크아웃을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위기를 앞두고 본인에 대한 그 방어를 전혀 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그렇게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성격의 일관성으로 볼 때 과연 그 빈털터리 상태가 과연 맞은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네요. 그러니까 저 지금 사면 로비 세 번째 사면 로비는 그 성완종 회장의 첫 번째, 두 번째를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받았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도 되겠다라고 이제 그래서 비서실장들한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저게 비서실장에서 아 그래 검토해보겠습니다 얘기가 절대 안 나갔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결코 안 하시겠다고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지금 3년 동안 저런 식의 정치인들이나 어떤 경제인들이나 특별 사면을 실시한 예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성완종 회장만 선거법 위반돼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을 특별 사면한다? 그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성완종 회장의 일방적인 구애고 아마 일방적인 기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두 번의 특별 사면 네. 이게 결국 여야의 굉장히 또 뜨거운 공방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채널A가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에 2007년 11월, 12월에 한 달 가량을 청와대가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기획 내용도 나와 사면. 있고 기획 사면이었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 또 모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예. 바로 그거죠. 특사 당일날 추가가 됐다. 예, 성완종 바로 회장이? 오늘자 네.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자, 사면을 받은 당일이 2007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8일에도 사면 대상자 74명 명단에 없던 성 회장이 발표 당일인 12월 31일 아침에 갑자기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라고 해도 명단에 추가할 수 없다. 그런 결정은 대통령이다.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면이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 고유 권한 맞고 그다음에 통상 이제 사면이라는 게 우리 유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생계형 사면해서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음주운전 걸렸을 때 그 과일 팔러 다니는데 뭐 사면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 일상적 작업들은 그러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작업들은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법무부에서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철저하게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 MB 정부가 이제 했다 요청해서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그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이 사람이 사면 받자마자 MB 정부의 인수위에 자문위원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 네. 얘기잖아요. 네. 며칠 있다가 이제 잘렸는데 자문위원이라는 건 인수위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 당시 자문위원은 수천장 이렇게 명함을 파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성완종 자문위원 시키려고 MB가 정부가 전 정부에 네. 참여시키다 이게 좀 개연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네. 뭐 그럴 필요가 있으면 그 하에서 또 하면 되는 것이죠. MB 정부 들어서 참여시키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공방은 뭔가 하면 참여정부 인사들이 좀 궁색하다 얘기가 네.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그 좀 말이 잘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저 사면 받기 위해서 11월 말에 상고를 포기하거든요. 그렇죠. 11월 말이라고 하면 대선 전입니다. 물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당선에 유력하긴 했지만 당선도 안 된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사면을 받고 상고를 포기한다? 그게 사실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저 당시 그 성완종 후보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2007년 경선장은 자기가 됐다면서요. 그럼 본인은 친박입니다. 그 당시에 친이가 아니고. 그럼 이명박 정부 쪽에서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저 사람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쪽에 줄 서가지고 돈 대준 사람인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가 압력을 해서 사면 명단에 포함시키게 한다? 그게 글쎄 제 상식으로는 이해는 안 되는데 이거를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어떻게 설명할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좀 시점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 이게 2008년 1월 1일 특사입니다. 근데 2008년 1월 1일 특사라는 것은 정말 흔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특사는 이제 성탄절 특사라든가 설 특사, 석가탄신일 특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12월 25일 성탄절 특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굉장히 끌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12월 31일까지도 명단이 확정이 안 됐다. 2007년. 네. 그러니까 느닷없이 1월 1일 특사를 한 것도 이례적인데 1월 1일 특사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기업인 특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정말로 뭔가 굉장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적인 증거도 충분하다. 네, 채널A 단독을 보면 여권 관계자는 분명히 또 얘기를 했어요. 성완종 특사는 노무현 정부가 한 달 동안 기획을 한 거다. 이런 언급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또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고. 네, 한 달 계획에 맞아 돌아가는 게 한 달 계획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11월 말에 상고를 포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역산해 보면 한 달 기획이라는 얘기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8월 경주에서 개막할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경주에서 이스탄불에 이르는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50여 개 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신라에 온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 공주와 사랑에 빠지고 그들의 아들이 압제자를 물리치고 페르시아의 영웅이 된다는 내용의 창작 예술 공연 다신라. 페르시아와 신라 문화의 융합을 그려낸 이 작품은 2015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의 주제 공연입니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는 실크로드 경주라는 주제로 오는 8월 개막합니다. 이번 엑스포는 경주에서 이스탄불에 이르는 실크로드 선상에 50여 개국이 참가합니다. 각 나라의 전통시장이 재현돼 실크로드 바자르와 3D 기술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 실크로드 판타지아 등 30여 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경주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크로드의 출발지적인 문화의 요충지였다는 것을 주로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학습의 장려로도 구성될 것입니다. 개막 120일을 앞두고 조직위원회는 총회를 열어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분단 70년, 광복 70년을 맞아 북한 공연단의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는 8월 21일 개막해 59일간 펼쳐집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오늘의 돈 버는 퀴즈 나갈 순서죠. 네, 고인의 뼈가루를 나무 근처에 뿌리는 매장 방식은 무엇일까요? 1번 수목장, 2번 화장. 골든타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늘 낮 12시까지 정답 남겨주시면 정답자 가운데 추첨 통해서 매일 두 분께 영화 관람권 2장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